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성희 감독님의 승리호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승리호만 얘기했었죠.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더 업그레이드 돼서 조성희 감독님의 전작품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화 평론 수업을 들었고 6주 강의를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총 2개의 평론을 썼는데, 첫 번째 평론은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론을 이제 할 텐데, 제가 최종적으로 쓴 이 평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요 인터뷰, 시네 21에 나온 조성희 감독님의 인터뷰를 읽어드리고 할 거예요. 먼저 1293호에 실렸던 조성희 감독님의 승리호 인터뷰입니다. 인터뷰가 진짜 중요한 이유가, 특히나 감독의 인터뷰, 자기가 찍었으니까 자기가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뭐 배우나 여러 스태프들이 말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이 인터뷰를 정말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중요했어요, 저한테.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0년 전 이미 승리호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던 걸로 안다. 10년 동안 준비한 건 아니고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그때 처음 시나리오를 썼던 거다. 몇 가지 설정을 제외하면 스토리부터 등장인물까지 전부 바뀌었다. 그때는 통통배 같은 우주선 안에 있는 5, 60대 노동자 이야기였다. 지금과는 설정이 정반대라 가난한 사람들이 우주에 살고 있었다. 큰 우주선을 타고 다니며 우주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람들이 어떤 거대 음모에 맞서 지구를 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꽃님이라는 아이를 만난다는 큰 줄기는 그때도 있었다. 태호가 딸 순이를 잃는 것도 지금과 똑같은데, 초창기 버전에선 죽은 딸을 환상 속에서 만나고 끝난다. 4년 전쯤 다시 시나리오를 꺼내 쓰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방향으로 완성했다. 지금의 스토리가 나오기까지 리서치 과정이 궁금하다. 아주 엄격하게 과학적 고증을 하지는 않았던데 관객의 몰입을 해치지 않는 적정선을 찾는 고민도 있었겠다. 이제 답변. 저게 말이 돼? 라는 반응은 피하기 위해 우주 구조물들의 건조 방식, 소재, 로켓의 단가, 우주선의 연료, 우주인의 생활 방식 등 우주에 대해 자료 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다. 과학적인 내용은 물론 심리적인 부분도 많이 찾아봤는데, 원양 어선도 참고하며 선원들이 동료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알아봤다. 우주 다큐 우주 비행사가 숨기고 싶은 인간에 대한 모든 실험. 나는 회사 생활의 모든 것을 참치 어선에서 배웠다. 트럭 드라이버, 북미 대륙의 한국인 트러커, 헝그리 울프의 휴먼 스토리, 스페이스 미션, 위험한 생각들, 불가능은 없다. 같은 책들을 참고했다. 그런데 조사한 내용을 전부 영화에 반영할 수는 없었다. 승리호는 그래비티처럼 사실성을 추구하는 영화가 아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그냥 넘어가고 어떤 것은 실제 조사한 내용을 녹여냈다. 가령 우주선 안에서 걸어다니는 그림이 말이 되게 하기 위해 인공 중력과 같은 장치가 필요했고, 진공 상태에서 기관총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 건 극적 효과를 위해 일부러 넣은 거다. 사실 승리호에서 우주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은 굉장히 비효율적인데 오히려 좀 더 과장해서 연출했다. 2092년에 종이돈을 사용한다는 설정도 현실적이지 않지만 극적인 묘사를 위해 그냥 넣었다. 그 다음에 질문입니다. 승리호의 선원들이 가족처럼 묘사되는 것은 실제 원양어선 이야기를 참고한 것인가? 답변.
집에서 나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좁은 공간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 우주 비행사 선발 과정에서 오랜 기간 같은 공간에서 하는데 유대도 쌓이지만 그만큼 감정의 골도 깊어진다. 가족이 칫솔을 쓰고 나서 제대로 안 꽂아 놓으면 짜증나는 것처럼 사소한 일로 갈등하고 결코 웃는 얼굴로만 지낼 수 없다. 그런데 가스가 샌다든지 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정말 일사불란하게 팀워크를 발휘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그 다음에 질문입니다. 미국의 대형 트럭을 레퍼런스로 삼아서인지 승리호는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첨단 우주선 같지 않다. 답변. 안홍일 컨셉 아티스트와 함께 노동자와 중공업의 거칠고 박력 있는 느낌을 담자고 이야기했다.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트럭을 타고 몇 날 며칠을 달린다. 트럭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트럭 운전사가 먹고 자는 공간은 앞부분에 좁은 의자밖에 없다. 물건을 내리면 캐셔에서 돈을 받는데 규정을 위반했을 땐 벌금을 문다. 전체 삶에서 일이 훨씬 큰 부분을 차지하고 누리는 건 아주 작은 느낌? 승리호도 마찬가지다. 스타트랙, 스타워즈 시리즈에 나오는 거대한 우주선과 달리 사람이 있는 앞부분은 매우 작고 나머지는 다 짐칸이다. 질문입니다. 박력 있는 느낌을 주고자 업동이나 후반에 합류하는 우주 청소부들이 작사를 던지는 액션도 탄생한 것인가? 답변입니다. 승리호의 액션은 잘 빠진 포르쉐끼리의 경주가 아니라 쇳소리 나고 터프한 트럭들의 싸움이다. 실제로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는 방식은 굉장히 정적이지만 영화에선 거친 인생을 살아온 우주 노동자의 작업이 험하게 보이길 바랐다. 우주선 옆에 나온 암도 사실 과학적으로 따지면 있을 필요가 없는데 우주선끼리 박력 있게 싸우는 모습을 담고 싶어 그렇게 디자인했다. 질문입니다. 승리호는 1980에서 90년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고 자란 1970, 80년대생들이 제일 재미있게 볼 영화가 아닐까 생각했다. 실제로 옛날 할리우드 영화처럼 신나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 시작한 프로젝트 아닌가. 그러고 보니 늑대소년도 E.T.나 가요선 같은 이야기였네. 그런데 요즘 젊은 관객도 이런 풍의 영화를 좋아할지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하다. 답변입니다. 옛날 블록버스터 영화에 대한 노스텔지어를 갖고 시작하긴 했지만 그렇게만 영화를 만들면 안 된다. 지금 백투더퓨처와 관련해 달리는 댓글 보면 지루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요즘 사람들은 유튜브를 많이 보고 틱톡에서 30초짜리 영상을 즐기고 2시간 동안 앉아있는 상황 자체를 챌린지로 여긴다. 그래서 스태프들과 남녀노소 모두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 10에서 20대 관객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알기 위해 웹툰이나 게임도 많이 봤다. 지인을 통해 승리호 세트에 놀러왔던 어린 친구들이 우주선 내부 조종석을 보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좋아한다. 그럼 됐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근데 질문입니다. 늑대소년은 확장판을 포함하면 700만 이상 관객을 동원했고 좀 더 감독의 개성을 살린 작품으로 보였던 탐정 홍길동은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했다. 그 다음 작품을 만들 때 대중성에 대한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 감독으로서 엣지를 넣을 수 있을까? 어느 정도 포기하고 타협해야 하는가? 답변입니다. 영화하는 사람들 중 그에 대해 똑부러지는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일단 대중성이라는 것에 실체가 없다. 어떤 작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머리를 굴린다고 답이 나오지도 않고 관객이야말로 정말 반전 있는 분들이고 특정 영화팬을 위해 만든 영화 역시 아니었고 그럴 생각도 없었다. 흥행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는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케이크 나누듯 이걸 취하면 저게 줄어드는 개념은 아닌 것 같다. 승리호는 그저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신나는 영화로 만들고 싶었다. 원래 목표한 방향을 위해 스태프들과 진심을 다해 만들었지 무언가를 포기한 적은 없다. 태호의 슬픈 사연 같은 것도 제작비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런 것도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넣은 게 아니다. 그건 정말 자신있게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질문입니다. 승리호는 각 캐릭터의 개성은 물론 그들의 앙상블이 중요한 영화다. 어떻게 지금의 캐릭터들이 탄생하게 되었나? 답변입니다. 캐릭터들을 만든 과정이 너무 길고 지난해서 한 번에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승리호 팀을 먼저 생각했다. 이들은 다른 블록버스터 히어로와 달리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직업인이다. 자신들이 수고하는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기도 한데 가치적인 의미가 아닌 버려졌다는 의미에서 그런 거다. 이들은 어떤 신념을 위해서가 아니라 몰리고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 다들 속물적이고 못된 면도 있지만 그중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물이 필요할 것 같았다. 그게 타이거 박이다. 문제의 실체 접근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은 장선장, 우주선 조정을 잘하고 머리를 쓰는 사람은 태호. 그렇게 각자 역할을 배분한 다음에 그 안에서 개성을 하나씩 찾아갔다. 근데 질문입니다. 그들과 로봇이 함께한다는 점도 흥미롭다. 업동이는 인간보다 돈도 더 착실하게 모으고 외모에도 관심이 많다. 업동이는 초창기 시나리오 때부터 있었다. 여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설정을 포함해 최초의 아이디어에서 가장 변하지 않은 캐릭터다. 원래 군용 로봇이라 뒤통수를 보면 에어본이라고 공수부대 독수리 마커 같은 것도 있는데 폐기 처분되면서 어찌어찌 재활용 센터까지 굴러들어왔다. 그곳에서 업동이를 데려온 장 선장이 너무 좋은 OS를 깔았다. 원래 장 선장이 뭐든 과하게 하는 성격이다 보니. 그런데 과거보다 깊은 자의식을 갖게 되면서 자기 꿈이 생긴 거다. 업동이를 보면 옷을 자주 갈아입는데 그게 다 새 거다. 유일하게 옷도 세탁해서 입는다. 인간미도 있다. 한 6천, 7천 정도 셈이 정확해야 할 로봇이 할 말은 아니지 않나. 숫자를 한 번에 읽지 못하고 일십, 백천만 손가락으로 세는 디테일은 유해진 선배님의 아이디어였다. 질문입니다. 그 외 다양한 국적의 조단역들이 영화를 채운다. 동시 통역기가 있다는 설정하에 아랍어,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프랑스어, 나이지리아 피지너, 타칼로거, 스페인어, 덴마크어 등 다채로운 언어가 등장한다. 우주 쓰레기 청소선에 붙어있는 국기 역시 다양하다. 답변입니다. 택시나 버스 같은 영업용 차량 번호판처럼 미래의 우주선도 법제화가 돼 있어서 번호판과 배 주인의 국적 국기를 함께 달도록 했다고 상상했다. 지구는 영토가 나뉘어 있고 각 나라에서 쓰는 언어가 있지 않나. 그런데 우주 공간에서는 국가를 지우고 싶었다. 국적을 특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언어이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와 언어를 등장시켜 이것을 무국적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들이 틀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서 몇 단계의 검수 과정을 거쳤다. 가끔 할리우드 영화에 한국말이 나올 때 말을 이상하게 할 때도 있지 않나. 우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배우는 물론 해당 언어 전공 교수님을 모셔서 최대한 정확하게 언어를 구현하려고 했다. 질문입니다. 외국 배우 중 호빗 시리즈의 리처드 아미티지가 가장 인상 깊다. 우주 개발기업 UTS 회장 제임스 설리반을 연기한다. 답변입니다. 우리 작품을 너무 좋아했던 배우다. 굉장한 호기심을 갖고 승리호를 응원하는 마음도 갖고 있고 내가 감동할 정도로 준비를 많이 해왔다. 촬영 전부터 동물학자 데이비드 애튼버러부터 제프 베이조스 누군가의 연설물도 발췌해서 보내주면서 이런 인물을 레퍼런스로 삼으면 어떠겠냐고 이메일로 의견을 줬다. 영화에 나온 설정, 대사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려고 질문도 많이 했다. 그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도 현장에선 또 너무 유연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한 작업이었다. 질문입니다. 설리반이라는 캐릭터에 대해 깊이 얘기해보고 싶다. 의사이자 물리학자, 우주공학자, 역사학자이며 현존하는 인류 중 가장 부자의 고령 152살인 그는 자신이 옳다는 확신에 가득 차 있다. 답변입니다. 시나리오를 쓰면서 설리반이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는 생각 안 했다. 물론 성질이 괴팍하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눈앞에서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점 때문에 영화에선 좀 더 못돼 보이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설리반이
우주시대를 개척하고 영생의 비밀을 풀고 화성 테라포밍의 성공에 인류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곱씹어 보면 이 인물이 단순한 악역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사실 설리반 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발전시킨다.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더 멀리 가려고 하고 야망을 갖고 범인류적 도약을 꿈꾸는 사람들 때문에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다. 그런데 성장의 희생은 불가피하지 않나. 그 뒤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성장을 우선시하는 사람, 복지를 우선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설리반은 전자다. 질문입니다. 그래서 설리반이 믿는 좋은 세상과 테오가 다짐하는 좋은 사람이 대비되는 거겠지. 답변입니다. 승리호는 테오가 순이에게 약속했던 좋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여행기다. 소년병으로 자라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다녔던 테오가 순이를 만나고 마음속 온기를 찾은 듯 했으나 그것을 다시 잃는다. 그리고 꽃님이를 통해 자기 내면의 좋은 사람을 다시 발견한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대사는 꽃님이가 우주에서는 위도 없고 아래도 없대요. 우주의 마음으로 보면 버릴 것도 없고 귀한 것도 없고요. 자기 자리에서 다 소중하다고 하는 부분이었다. 앞으로만 나아가는 게 과연 좋은 세상인가? 아니면 뒤에 남겨진 사람들도 같이 가는 좋은 사람이 될 것인가? 내 영화라고 너무 과잉 해석하는 것 같지만 창작자로서 시나리오 쓸 때 이런 생각을 하며 썼다. 질문입니다. 승리호는 업동이가 지은 이름이다. 선장이 좋은 거 아무거나 쓰라고 했는데 그때는 이기는 게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썼다. 왜 영화 제목을 승리호라고 지었나? 답변입니다. 업동이와 비슷하다. 처음엔 적당히 유치하고 신나는 제목을 붙인 건데 시나리오를 쓰면서 승리호의 승리가 무엇인지 스스로도 발견할 수 있었다. 승리호가 계급 이슈로 읽힐 수도 있겠지만 전복적인 이야기로 보이지는 않기를 바란다. 이게 적을 척결하며 어떤 혁명을 일으키는 스토리는 아니지 않나. 승리호에는 지구에 있는 버려진 사람들, 지구에서 조금 높이 올라간 우주에 있는 사람, 그보다 더 먼 화성에서 아늑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 중 부자들이 나쁘다는 이분법적인 시각을 담은 게 아니다. 이기는 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마지막까지 보면 UTS 사람들도 적이 아니고 다 같이 화합하게 된다. 제목은 승리호이지만 역으로 우리 모두 소중하고 다른 사람보다 못한 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발견할 수 있다. 질문입니다. 남매의 집에는 어떤 종말론적인 상황에 갇혀 사는 가족이 나오고 늑대 소녀는 낯선 철수를 어린이들은 마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지만 어른들이 내치는 이야기였고 탐정 홍길동의 홍길동은 자신의 혈육이기도 한 윗세대를 적으로 삼고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과 함께하기를 선택한다. 넓은 의미의 가족 이야기를 꾸준히 다뤄왔는데 승리호는 아예 대항가족을 탄생시키며 마무리된다. 송중기와 김태리가 주연을 맡는다고 하면 러브라인을 기대하는 관객이 있을 수도 있는데 두 사람이 아빠와 엄마의 역할을 한다는 뉘앙스도 일절 없고 답변입니다. 굳이 여기서 꽃님이 엄마를 찾는다면 타이거박 아닐까? 승리호의 가족은 이성의 기반의 결혼과 출산으로 완성되는 이른바 정상가족이 아니다. 시나리오를 쓸 때 찾아보니 요즘 가족의 형태가 정말 다양해졌더라. 혼인신고는 안 했는데 동거인으로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있다. 우주선 밖으로 어디 갈 데도 없으니 싸우기도 하고 애증과 함께 누구보다 진한 유대도 있을 것이다. 태호, 장선장, 타이거박, 업동이 그리고 꽃님이는 가족이 될 수 있다. 질문입니다. 탐정 홍길동 마지막 신. 홍길동은 말순이에게 할아버지의 죽음을 숨긴다. 언젠가 말순이는 할아버지의 죽음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올 것이다. 승리호의 꽃님이도 아빠를 잃고 어른들은 아빠가 멀리 일하러 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나. 한편 태호는 죽은 순이를 떠나보내며 인생의 한 챕터를 마무리한다. 혈육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반복된다는 인상을 받았다. 답변입니다. 의도했다기보다는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지만 결국 새로운 가족 만들기를 계속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
혈육을 떠나보냈지만 진짜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것. 친남매나 친자식은 아니지만 이들처럼 함께 부대끼며 살 수 있다. 질문입니다. 태호는 순이를 만나고 사람을 해칠 수 없게 됐고 늑대 소년에서 철수를 품어준 것도 시골 어린이들이었다. 탐정 홍길동의 홍길동도 동의와 말순이 때문에 복수에 대한 집착을 놓게 되지 않나. 조성희 감독이 그리는 어린이들은 단순히 귀여운 씬스틸러가 아닌 희망의 상징 같다. 답변입니다. 희망이기도 하고 일단 어린이들이 나오면 창작자로서 이야기에 안정감이 생긴다. 악당과 선한 주인공만 있으면 평면적이고 재미가 없다. 완전히 도덕적으로 무결한 캐릭터가 있어야 도덕적 밸런스가 맞을 것만 같은데 그런 존재가 나에겐 어린이다. 어린이는 나쁜 점이 하나도 없는 성자 같다. 그리고 9세대에 대비되는 새로운 세대를 상징하기도 한다. 탐정 홍길동은 이전 세대를 제거하고 다음 세대와 손잡는 의미를 담은 영화다. 전자는 아버지이면서 남성, 후자는 어린이이면서 여성이었다. 승려도 나이가 많은 권력자 설리반이 등장하기 때문에 비슷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의식하면서 시나리오를 쓴 건 아니지만 그렇게 영화가 읽히는 것이 아니라고 부정하지는 않겠다. 질문입니다. 어린이 혹은 어린이 같은 존재가 계속 등장할까? 계속 등장해서일까? 늑대소년에 이어 또 한글 쓰기 노트가 등장한다. 늑대소년에서 열심히 한글을 배우던 송중기가 이번엔 학부모가 돼 아이의 노트를 보고 답변입니다. 이 또한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 연필 쥐고 무언가를 쓰는 모습이 너무 예쁘다. 무해한 느낌이 있어서 계속 넣는 것 같다. 다음부터는 안 넣어야지. 질문입니다. 탐정 홍길동 다음 작품에서는 아이들이 안 나오게 할 거라고 하고선 이번에 둘이나 나왔는데 답변입니다. 그러네. 그래도 다음엔 한글 쓰기 노트를 안 넣겠다. 이렇게 끝이에요. 한 20분 정도 걸렸네요. 근데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확실히 어떤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영화 감독의 인터뷰를 읽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뭐 감독이 만들었으니까요. 감독이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자기 영화의 의미를 알겠지. 너무 중요한 인터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성희 감독님의 그 이제 작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조성희 감독님은 총 이제 데뷔를 단편 남매의 집으로 데뷔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장편 짐승의 끝, 늑대소년, 탐정 홍길동, 승리호 이게 총 4편을 만드셨습니다. 남매의 집은 2009년이고요. 짐승의 끝은 2010년, 늑대소년은 2012년, 탐정 홍길동은 2016년, 승리호는 2020년입니다. 이제 뭐 본격적으로 한번 제가 두 번째 평론 쓴 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본론이네요. 자, 이제 제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 시작은 머리였다. 하지만 이게 제목이에요. 자,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4종류의 감독이 있다. 첫째, 머리로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다. 크리스토퍼 놀란이 그렇다. 그는 공학자다. 수학자고 과학자다. 모든 것을 정확히 계산해서 찍는다. 그의 영화는 관객에게 건네는 두뇌 싸움 추천장과도 같다. 관객이 어디까지 찾아내고 얼마나 맞출 수 있는지 시험하는 지식욕에 불타오르는 스핑크스와도 같다. 어떤 관객이 꼭꼭 숨어있는 원리를 찾아내기라도 하면 그는 환호성을 지르며 잘했다고 칭찬해준다. 그에게 영화란 자기 생각이 얼마나 빈틈없이 정교한지를 과시하는 스티브 잡스식 프레젠테이션과도 같다. 세상은 그의 작품을 보고 감탄해야 하는데 이는 그의 치밀한 퍼즐식 미로가 얼마나 풀기 어려운지에 대한 경외요.
존경이라 단언할 수 있다. 낭비되는 장면은 단 하나도 없으며 모든 장면과 모든 대사가 있어야 할 곳에 분명히 위치한다. 약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오류는 수치다. 사전 준비에 10년도 기꺼이 쏟아붓는다. 장인 정신의 극한을 보여준다. 수만 개의 부품 중 하나라도 빠지면 굴러가지 않는 자동차처럼 그에게 영화란 자신이 만든 다비드 석상을 황홀경에 빠져 감상하는 것이다. 조성이도 마찬가지다. 그의 모든 영화는 머리로 만든 작품들이었다. 둘째, 예술적 영감으로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다. 팀 버튼이 그렇다. 그는 디자이너다. 아티스트다. 텍스트가 아니라 이미지로 영화를 바라본다. 화가처럼 구도와 색감과 배치와 선을 중시한다. 즉 미장센이 핵심이다. 스토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느낌, 어떤 장면, 어떤 영감만이 중요하다. 그는 자신의 영화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이미지를 구현하고 감상하기 위해 영화를 찍는다. 즉 남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자기가 보는 게 우선이다. 영화의 이유는 철저히 외부가 아니라 내면을 향한다. 문제는 영화가 집단 창작이라는 데 있다. 자신만의 주관적 상을 스태프와 관객들에게 객관적으로 설명하는데 늘 어려움을 느낀다. 이미 완성된 자기 세계를 펼쳐내기만 하면 근사한 작품이 되는데 그걸 제대로 구현하기가 늘 버겁다. 사람들과 소통하고 어떻게든 설득하는 게 그의 가장 큰 당면 과제다. 그의 작품은 그 누구도 시도해 본 적 없는 색다름이기에 처음엔 괴상하고 기이하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다. 일단 세상에 받아들여지기만 하면 그만의 개성과 예술성으로 인정받아 찍기만 하면 매니아층의 관객들이 반드시 찾아본다. 조성이도 마찬가지다. 그의 모든 영화는 예술적 영감으로 만들어졌다. 셋째, 자기 취향대로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다. 쿠엔틴 타란티노가 그러하다. 그는 영화광이다. 오타쿠다. 아니 오덕을 넘어 십덕이라 할 만하다. 그의 관심은 특정 시대, 특정 장르, 특정 느낌에 꽂혀 있다. 그는 자기 영화에 발 패티시를 대놓고 드러내고 수다스런 대화를 10분 이상 찰지게 늘어놓고 잔인하면서도 웃긴 신체 훼손 장면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절묘한 음악 선곡과 잘 정돈된 아름다운 장면들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레퍼런스는 차고 넘쳐서 그의 영화 한 편에 동원된 수많은 레퍼런스를 찾아내는 걸 즐기는 관객층도 따로 존재할 정도다. 그의 영화는 취향의 박물관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전시하는 박물관이 아니라 오직 큐레이터 취향에 맞는 극히 제한된 것만을 보여주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향된 거대한 박물관이다. 그의 영화는 마법 같은 힘이 있어서 그와 취향이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 좋아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가 영화를 만드는 이유는 취향의 증명과 확신, 공유와 확장이다. 그에게 새로움이란 없다. 옛 것들을 조합해서 보여줄 뿐인데 그게 또 다른 새로움이 된다. 어쩌면 그는 과거를 현재에 끊임없이 소환하는 소환술사인지도 모른다. 당시에는 빤하고 뻔한 것이 지금 부활하니 새 것이 된다. 조성이도 마찬가지다. 그의 모든 영화는 취향대로 만들어졌다. 넷째, 관객에 맞게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다. 리들리 스콧이 그렇다. 그는 상업 영화 감독이다. 마케터다. 직장인이다.
영화 제작사가 좋아할 만한 영화를 잘도 만든다. 영화는 생계 유지 수단이면서 다음 영화를 찍기 위한 도구이다. 물론 겉으로는 대중 매체에는 철학과 가치를 적극 표방한다. 그는 관객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에게 장르란 무의미하다. 모든 장르를 가로지르며 대중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적절히 배치한다. 그의 모든 영화들을 관통하는 철학은 지극히 보편적인 가치들이다. 특수하지 않고 보편적이어야 모든 나라, 모든 계층, 모든 연령대가 공감하기 때문이다. 결국 최대한의 관객층 확보가 관건이다. 소수자와 약자를 부각시키고 강자와 엘리트들을 악의 축으로 형상화하며 깎아내리는 게 중요하다. 사람의 마음은 항상 낮은 곳을 향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그는 심리학자이고 사회학자이며 대중문화평론가이기도 하다. 그의 필모그래피는 장르를 가로지르다가 그 당시 대중이 가장 열광할 만한 장르를 찾아낸다. 영화가 쌓이고 자기 역사가 어느 정도 축적되면 자기 복제를 통해 특정 장르나 특정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선을 넘지 않는 연출을 하다가 어느 순간 선을 초과하는 부분을 드러내는데 대중들이 이런 지점에 열광하기 때문이다. 그는 머리가 좋다. 영리하다. 그가 찍었다 하면 초과 수익 달성은 물론이다. 투자자들도 이런 그를 좋아한다. 조성이도 마찬가지다. 그의 모든 영화는 관객에 맞춰 만들어졌다. 이 네 가지 감독 부류들의 네 가지 요소들, 머리, 예술적 영감, 취향, 관객을 전부 가진 감독이 있으니 대표적 사례가 스티븐 스필버그와 제임스 카메론이다. 이들이 세계적 명성을 얻은 이유는 위에 서술한 4명 감독의 장점만을 뽑아내어 극대화했기 때문이다. 이건 운명이다. 마이클 잭슨이 팝의 황제가 되고 펠레가 축구 황제가 되고 마이클 조던이 농구 황제가 된 것처럼 스티븐 스필버그와 제임스 카메론은 영화의 황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전 세계인들은 압도적 기량을 가진 이들의 영화에 그야말로 열광했다. 이 5번째 유형, 4가지 감독 유형의 종합은 한마디로 영화 천재다. 대중성과 평단의 평가, 이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가장 이상적인 완성형 감독이다. 비틀즈처럼 이들도 살아있는 신화가 되었다. 그렇다면 조성이도 마찬가지일까? 자, 여기서부터 반전이 일어난다. 위에 열거한 4명의 감독 유형 각각의 조성이 감독은 정확히 부합한다. 하지만 알다시피 조성이는 스티븐 스필버거가 될 수 없었다. 물론 제임스 카메론도 아니었다.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조성이는 관객과 평단의 꾸준한 외면을 받아온 것인가? 물론 긍정적 반응도 있었다. 하지만 부정적 반응과 애매한 평가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한국 영화 역사상 이토록 다재다능한 감독이 또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걸출한 인재가 등장했는데, 즉 머리도 좋고 예술적 영감도 갖추었으며 자기 취향도 확고하고 관객의 눈치도 무척이나 잘 보는 감독이 이제야 나왔는데 어찌된 일인지 관객의 반응도 엇갈리고 평단의 반응도 엇갈리는 결정적 이유는 대체 뭔가? 이번 시간에 살펴본 평론의 포인트는 바로 이 지점이다. 조성이는 어쩌다 봉준호 혹은 박찬욱이 되지 못한 것인가? 조성이는 왜 스티븐 스필버그 혹은 제임스 카메론이 아닌가? 조성이가 실패한 지점은 과연 어디인가? 이 평론을 읽어야 할 사람은 바로 조성이 감독이다. 자, 중간점검 차원에서 정말 조성이 감독이 4요소를 모두 가졌는지,
잠시 따져보기로 하자. 마침 시내 21 1293호에 승리호는 좋은 사람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여행기다 라는 제목으로 조성희 감독의 인터뷰가 실렸다. 그가 머리형 전략가란 증거는 이렇다. 우주 구조물들의 건조 방식, 소재, 로켓의 단가, 우주선의 연료, 우주인의 생활 방식 등 우주에 대해 자료 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다. 과학적인 내용은 물론 심리적인 부분도 많이 찾아봤는데 원양 어선도 참고하며 선원들이 동료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알아봤다. 예술적 영감형 아티스트란 증거는 이렇다. 안오밀 컨셉 아티스트와 함께 노동자와 중공업의 거칠고 박력 있는 느낌을 담자고 이야기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취향형 오타쿠란 증거는 이러하다. 옛날 블록버스터 영화에 대한 노스텔지어를 갖고 시작하긴 했지만 일단 어린이들이 나오면 창작자로서 이야기에 안정감이 생긴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관객형 마케터란 증거는 이렇다. 스태프들과 남녀노소 모두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 10에서 20대 관객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알기 위해 웹툰이나 게임도 많이 봤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우리가 이 인터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조성희 감독이 4가지 감독 유형을 모두 갖고 있다는 것만이 아니다. 각 요소의 비율이 중요하다. 조성희 감독은 총 19개 질문 중 17개 질문에서 머리형으로 답변한다. 압도적 비율이다. 나머지 2개는 마무리하는 의미로 취향형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인지라 그 2개의 질문을 제외한다면 유의미한 17개 질문 전부를 머리형으로 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굳이 따지자면 인터뷰만으로 봤을 때 조성희 감독은 머리 8, 관객 3, 예술 1, 취향 1 정도로 보인다. 물론 절대적이 아닌 임의적 수치다. 머리에 큰 비중이 있다는 걸 눈여겨보셨으면 한다. 그는 머리로 영화를 만들면서 관객 눈치도 꾸준히 보고 자신만의 예술적 영감이나 취향을 살짝 첨가하는 감독이었던 것이다. 결론은 조성희 감독은 머리를 너무 써서 탈이 난 거다. 실제 인터뷰를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디테일한 지점까지 머리를 쓰는지 알 수 있다. 그의 모든 영화들의 근원적 문제점은 너무 깊은 생각 때문에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인용문 읽어드릴게요. 우주 다큐, 우주 비행사가 숨기고 싶은 인간에 대한 모든 실험. 나는 회사 생활의 모든 것을 참치 어선에서 배웠다. 트럭 드라이버, 북미 대륙의 한국인 트럭커, 헝그리 울프의 휴먼 스토리, 스페이스 미션, 위험한 생각들, 불가능은 없다. 같은 책들을 참고했다. 그런데 조사한 내용을 전부 영화에 반영할 수는 없다. 승리호는 그래비티처럼 사실성을 추구하는 영화가 아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그냥 넘어가고 어떤 것은 실제 조사한 내용을 녹여냈다. 가령 우주선 안에서 걸어다니는 그림이 말이 되게 하기 위해 인공 중력과 같은 장치가 필요했고 진공 상태에서 기관총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 건 극적 효과를 위해 일부러 넣은 거다. 사실 승료에서 우주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은 굉장히 비효율적인데 오히려 좀 더 과장해서 연출했다. 2092년에 종이돈을 사용한다는 설정도 현실적이지 않지만 극적인 묘사를 위해 그냥 넣었다. 인용문이었죠. 자, 조성희 감독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 서울대는 대한민국 학습 능력 상위 1%만 갈 수 있는 엘리트 코스다. 그는 학창시절 공부의 달인이었다. 머리 쓰는 게 누구보다도 익숙하고 쉬웠으리라. 자연스럽게 머리형 감독이 되었다. 그는 산업디자인과 출신이기도 하다. 대학 시절 전공은 평생 전공으로 무의식에 자리 잡는다. 이는 한국적 특성이기도 한데 초중고 12년을 공교육의 틀 속에서 주입식 교육의 고통을 겪으며 국, 영, 수, 사, 과, 역사, 예체능 등등 온갖 잡학들을 머릿속에 때려 박다가 20살 대학에 갓 입학하여 오직 한 과목만 집중적, 자율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는다. 하여 의도했든 안 했든 학점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대학 시절 전공은 4년 동안 내 몸에 각인된다.
가장 머리가 잘 돌아가던 때 디자인을 익혔다. 예술적 영감형 감독이 될 수밖에 없다. 조성희 감독은 한국영화 아카데미 25기 출신이다. 나무위키에 나와 있는 설명을 인용하면 영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1984년 설립한 교육시설로 한국의 영화사관학교로 불리며 허진호, 임상수, 봉준호, 김태용, 최동원 등 지금까지 500여 명의 인재를 배출하여 1990년대 후반 이후 제2의 한국영화 르네상스를 일구는 데 큰 몫을 했고 명실공히 영화학교의 끝판왕, 영화사 PD들이 졸업 영화제를 챙겨보는 유일한 학교라고 한다. 조성희 감독이 2009년 만든 단편 데뷔작 남매의 집은 국내 최고의 단편 영화제인 제10회 미장센 단편 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다. 이 영화제는 심사위원 만장일치가 나오는 작품에게만 대상을 준다. 그래서 역대 대상 수상작도 2002년, 2009년, 2012년, 2018년밖에 없었는데 조성희 감독이 심사위원 만장일치를 받아 2009년 대상을 수상한 것이다. 이 밖에 이 영화는 전주국제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 두바이국제영화제 등을 휩쓸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남매의 집은 칸 영화제 시네 파운데이션 3위를 수상한다. 연합뉴스 기사를 인용하면 1998년에 만들어진 시네 파운데이션 부문은 해마다 전 세계 학생 영화 중 15에서 20편 정도의 단중편을 선보이는 칸 영화제 공식 초청 프로그램으로 매년 초청작 중 우수작품 3편을 수상한다. 조성희 감독은 이처럼 착실하게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 조성희 감독은 머리가 좋아서 영화계의 전교 1등이 됐다. 그는 요리사를 했어도 백종원처럼 됐을 것 같고 강화지 훈육사를 했어도 강영욱처럼 됐을 것 같다. 학창시절 전교 1등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서울대 법학과나 의학전문대학 들어간다. 거기서 뭐 할까? 당연히 의사, 판사, 검사 된다. 혹은 삼성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에 들어가겠지. 결국 무난한 사람 된다. 여기에 자기 색깔 없다. 개성 없다. 반면 과학에 열중했던 아이는 과학자가 되고 그림만 열심히 파고들었던 아이는 웹툰 작가가 된다. 소설책만 주구장창 읽은 아이는 소설가가 된다. 이게 세상의 이치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부류 중 하나가 그래서 전교 1등이다. 자기 취향이나 개성이 없는 전교 1등은 모든 것을 잘하지만 아무것도 못한다. 조성희의 영화들은 꼭 전교 1등이 만든 영화 같다. 어느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한 모양새로 만들어진 그 영화들에선 그래서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다. 이성적으로 따져도 완벽하고 감성적으로도 충만하고 자기 색깔이나 개성, 철학, 트렌드 어느 분야를 들이대도 거의 100점에 가까운 완성도를 보여준다. 쉽게 말해 깔 게 없다. 그래서 안타깝다. 학창시절을 떠올려 보면 전교 1등은 그 존재만으로도 주변에 어떤 위압감과 존경심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하지만 전교 1등의 친구들은 별로 없었다. 그는 자기 생각, 자기 입장에 매몰되어 공부하기도 바빴기 때문이다. 조성희는 지금 그의 뜻을 미처 간파하지 못한 열등생들, 관객, 평론가들의 시기와 질투를 사고 있다. 이토록 완벽한 감독의 완벽한 영화들이 그 완벽함 때문에 조롱과 비난을 받고 있다. 모든 변수를 통제하는 게 애초부터 불가능한 영화판에서 그는 관객만은 완벽히 통제하지 못했다. 짐승의 끝은 조성희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다. 장르는 미스테리 스릴러다. 미스테리 장르의 관건은 의문의 연쇄이고
스릴러 장르의 관건은 긴장의 지속이다. 조성일은 이 영화에서 이 둘을 훌륭하게 해냈다. 먼저 의문의 연쇄, 미스터리. 영화 시작부터 쌓여가는 의문들을 그대로 적어보겠다. 저 여자는 누구지? 택시 타고 어디로 가는 거지? 갑자기 택시 탄 저 남자는 누구지? 왜 남자는 여자 보고 자기를 보지 말라고 윽박지르는 걸까? 남자는 택시기사에게 느닷없이 정교를 왜 물어보지? 성당이라고 답하는 택시기사에게 남자는 왜 다짜고짜 절이 좋다고 하는 거지? 싸우자는 건가? 뒷좌석의 여자에게 3만 원을 강압적으로 무례하게 빌리는 저 남자는 뭐지? 여자의 라이터를 전 남친이 선물해줬다는 걸 이 남자는 대체 어떻게 알았지? 이 남자는 택시기사가 16살짜리랑 원조 교제한 과거는 어떻게 알았을까? 이 사람 형사인가? 스토커인가? 무당인가? 신인가? 이런 식의 질문은 영화 끝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의문의 연쇄를 멋지게 해냈다. 미스테리 장르의 성공이다. 다음으로 긴장의 지속, 스릴러. 만약 질문만 던진다면 그건 철학 장르라 불려야 마땅할 것이다. 영화에선 철학 장르란 없고 미스테리나 스릴러란 장르만 있는 이유는 뭘까? 소크라테스가 2시간 동안 아테네 광장에서 산팟을 하는 장면을 지켜보는 건 영화라기보다는 학문이나 다큐에 가깝다. 미스테리, 의문과 스릴러, 긴장은 필연적으로 붙어 다닌다. 관객의 머릿속에 자연스레 질문을 불러일으키되 긴장감을 조성할 것. 이것이 영화란 매체에 걸맞다. 덕분에 이 영화는 2시간 내내 질문에 질문이 이어지며 긴장에 긴장이 지속된다. 그래서 이 영화는 고도의 몰입감을 선사한다. 잘 만들었다. 음악 하나 없는 이 영화는 긴장과 의문만으로 2시간을 팽팽하게 꽉 채웠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영화는 미스테리 스릴러 덕분에 흥했고 미스테리 스릴러 때문에 망했다. 왜 그런가 따져보자. 남자는 신이었다. 남자친구에게 실현당한 여자를 집까지 찾아가 임신시키고 여자가 들판에서 아이를 낳자 자기 아이를 데려가 버린다. 자전거 탄 아저씨와 택시기사는 여자를 강간하려 한다. 신은 그 남자들로부터 여자를, 아니 자기 아이를 지킨다. 이걸 물끄러미 보는 관객은 당황한다. 신이 뭐 저래? 저거 신 맞아? 감독이 의도한 반응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신이 불편하다. 그래서 영화도 불편하다. 여기서부터 스텝이 꼬이기 시작한다. 여기 나온 남자들은 임신한 여자를 강간하려 든다. 황진미 평론가는 이 사태를 보고 범우주적 자궁 강탈 프로젝트라 명하기도 했다. 남자들의 노골적인 성욕을 보는 관객은 불편하다. 어떻게 임신한 여자를 강간하려고 들지? 감독 미친 거 아냐? 물론 이조차도 의도한 것일 테다. 불편하게 만들기. 이런 불편함 때문에 얕게 봤던 관객들은 이 영화를 불쾌하게 받아들였고 더 깊이 보는 평론가들조차 이 영화에 별 3개 반 정도를 주었다. 이 영화는 열린 영화다. 닫힌 영화가 아니다. 질문이 계속 이어지는데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수많은 질문, 아니 의문을 남긴 채 끝나버린다. 불친절한 영화에 관객들은 화낸다. 내가 뭘 본 거지? 이런 건 감독만이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냐? 평론가들조차도 헷갈려한다.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걸까? 그래, 이런 반응마저도 감독은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영리하니까. 미스테리란 의문의 연쇄고 그 의문에 대한 답은 각자 찾아보시길 권하는 것이다. 이 영화는 미스테리로 시작해서 미스테리한 여운을 남기며 내가 글을 쓰는 지금까지도 이어진다. 조성희 감독이 반발짝만 앞서가야 하는데 한 발짝, 아니 3발짝 앞서간 느낌이다.
너무 머리를 굴린 탓이다. 요즘 관객들은 고구마 싫어한다. 사이다 좋아한다. 유주얼 서스펙트와 식스센스가 명작인 이유는 마지막에 사이다 같은 극적 반전 덕분이다. 조성이는 2시간 내내 고구마만 먹이다가 끝나버렸다. 아, 목 막힌다. 조성희 감독은 늑대 소년을 차기작으로 만들었다. 그의 지향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아티스트로 평생 자리매김할 생각이었다면 우직하게 짐승의 끝 같은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다양성 영화만을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상업 영화 감독을 꿈꾸었다. 어떻게든 투자를 받아야 했고 어떻게든 봉준호나 박찬욱이 되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늑대소년을 만들었다. 706만 명 봤다. 성공이다. 50회 대종영화상, 대종상 영화제 여우조연상, 49회 백상예술대상 신인감독상 받았다. 성공이다. 흥행의 이유는 간단하다. 여성 판타지 충족시켰다. 송중기 늑대소년이고 박보영 폐아파 시골 요양 왔다. 멜로 영화의 전형적 공식, 시한부 인생 받은 가련한 여주인공과 이를 목숨 걸고 지켜주는 터프한 남주인공 나왔다. 이런 전형성이 곳곳에서 무한 반복되는 이유는 그만큼 대중이 특히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런 설정 자체를 좋아하고 즐기기 때문이다. 싫어한다면 만들어지지도 않았으리라. 아직 먹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다. 박보영은 송중기를 길들인다. 늑대소년이니까 야생성이 살아있다. 사람 말도 못한다. 하지만 말귀는 알아듣는다. 박보영은 강아지 훈련 교범을 보고 늑대소년 송중기에게 기다려 란 말을 가르친다. 송중기는 정말 기다린다. 밥 먹을 때도 기다리고 불량배들과 싸울 때도 기다리고 박보영이 집을 떠나갔을 때에도 47년을 그 자리에서 기다린다. 흔히 여기서 관객들, 여성들 감동받는다. 어머, 내가 멋대로 살아도 저 남자는 나만 바라보네? 박보영은 할머니가 되는 동안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미국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 자, 여성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얼굴은 송중기처럼 꽃미남인데 늑대처럼 힘이 세고 남성미 넘치는 어떤 사람이 날 언제나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고 오로지 나만 바라보고 내 말이라면 뭐든 다 들어준다. 나 같아도 좋아서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겠다. 이런 평생 보장보험이 또 있겠나? 노예나 종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판타지 덕분에 이 영화는 706만 명이나 보았고 지금도 송중기와 박보영의 대표작으로 회자된다. 그런데 이 영화가 비판받는 지점도 정확히 이 지점, 판타지이다. 이 영화가 레퍼런스로 삼았을 팀 버튼 감독의 가위선 덕분에 늑대소년은 아류작으로 심지어 어설픈 모방으로 조롱받고 비난받는다. 가위선의 에드워드 역시 늑대소년처럼 말을 못하고 뻣뻣한 모양새로 모든 것을 낯설어한다. 가위손을 본 사람은 늑대소년의 송중기를 보면서 기시감을 지우지 못한다. 닮아도 너무 닮았다. 똑같아도 너무 똑같다. 에드워드도 오해받고 마을에서 쫓겨나는데 자신의 언덕 위 저택에서 겨울마다 얼음을 깎아 눈을 내리게 한다. 할머니가 된 킴은 손녀딸에게 에드워드 이야기를 옛날 동화처럼 들려준다. 늑대소년도 할머니가 된 박보영이 손녀딸과 다시 예전 그 집에 찾아가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절묘하다. 오마주인가? 표절인가? 모방인가? 관객들은 헷갈려하며 가위손의 손을 들어준다 하여 늑대소년의 감동은 평가절하되는 것이다. 재밌는 건 가위손에서는 에드워드가 얼음을 깎아 눈을 만드는데 늑대소년에서는 늑대소년이 눈을 굴려 눈사람을 만든다. 물론 이 밖에도 늑대소년의 클리셰와 단점은 수두룩하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들,
즉 박부영은 왜 느닷없이 기타 치며 노래하는가? 악역은 왜 그토록 입체적이지 못하고 평평한가? 김성원 평론가는 늑대소년 말고는 전부 전형적인 동화라고 평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이런 반응을 알면서도 조성희 감독은 이렇게 만들었다. 머리형, 지능형 감독의 숙명이다. 흥행을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 모든 반응은 짜여진 각본 안에 있었다. 전형적이란 말은 평론가들에겐 악평이지만 대중에게는 칭찬이기도 하다. 대중은 늘 전형성에 열렬한 환호를 보내왔으니까. 2012년 늑대소년 이후 4년 만에 탐정 홍길동, 사라진 마을을 만들었다. 굳이 장르를 따지자면 히어로물, 느와르물, 탐정물, 추리물이다. 황진미 평론가는 혼종적인 텍스트라 칭한다. 할리우드에선 흔하지만 한국에선 드문 시도다. 그래서 이런 시도만으로 평론가와 관객들 신선해하며 극찬한다. 아니 응원한다. 나도 잘 됐으면 하고 손을 살포시 모으게 된다. 지금 승리호에 대한 평론가들의 별 4개 평점 퍼레이드도 평가라기보다는 응원과 격려에 가깝다. 만약 탐정 홍길동만 나왔더라면 그게 분위기가 한없이 어둡고 심각하고 진지해졌을 것이다. 한국형 007 제임스 본드 되는 거였다. 그런데 이러면 관객들 안 본다. 상업 영화가 심각하면 망하는 거다. 가볍고 재밌고 웃겨야 한다. 머리 좋은 조성희 감독은 아이들을 등장시킨다. 그것도 자매로 둘씩이나. 동희와 말순이 덕분에 어른들의 심각한 폭력과 살인의 세계에서 아동의 순수하고 해맑은 동심의 세계로 넘어갔다. 그게 활력이 생긴다. 탐정 홍길동이 늘 해오던 방식대로 구라를 치며 낯선 사람들을 속여 먹으려는 찰나 난데없이 말순이가 등장하여 초를 친다. 일종의 개그 포인트이고 그게 윤활유 같은 역할이다. 영리한 설정이라 할 수 있는데 관객들은 오히려 말순이 보고 고구마라며 싫어한다. 와차피디아의 김지용님은 완벽한 재앙. 홍길동의 사이다가 터질 때쯤 말순이가 고구마를 한 손 가득 먹인다. 액션 활극을 기대했건만 사사건건 눈치 없는 말순이 때문에 스트레스만 받는다라고 쓰며 이 영화의 별점을 1점 주었고 좋아요는 318개나 달렸다. 참고로 이 작품 관객 143만 명 들었다. 망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전작이 706만 명 들었던 걸 생각해보면 망했다고 볼 수도 있겠다. 홍길동은 따져볼수록 모든 요소에 감독의 치밀한 계산이 들어간 영화였다. 원작의 홍길동은 동해번쩍 서해번쩍 요소를 부리며 적들을 통쾌하게 속여먹는 캐릭터인데 그런 원작 설정을 현대식으로 각색하여 홍길동은 교묘한 말빨과 속임수로 주변 사람들을 골려먹고 농락하는 캐릭터다. 머리도 비상하게 좋아서 적들보다 몇 수 앞을 내다보고 판을 벌인다. 마지막에 반전도 모두 홍길동의 짜여진 각본대로 흘러간다. 홍길동은 조성희 감독을 닮았다. 자기를 닮은 캐릭터를 내세운 건 그의 기질상 필연적 선택이었는지도 모른다. 홍길동만 원톱으로 내세우자니 불안하고 허전하여 동희와 말순이 자매가 나왔다. 여기서 확인 가능한 것은 짐승의 끝에 나왔던 순영의 뱃속아이, 늑대소년에 나왔던 박부영이 연기한 순이, 홍길동의 말순이, 나아가 승리호의 순이까지 조성희 감독은 아이를 지속적으로 자기 영화의 중심축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에게 아이란 어떤 존재인가? 위에 인용한 시내 21의 조성희 감독 인터뷰를 다시 보면 희망이기도 하고 일단 어린이들이 나오면 창작자로서 이야기에 안정감이 생긴다. 악당과 선한 주인공만 있으면 평면적이고 재미가 없다. 완전히 도덕적으로 무결한 캐릭터가 있어야 도덕적 밸런스가 맞을 것만 같은데 그런 존재가 나에겐 어린이다. 어린이는 나쁜 점이 하나도 없는 성자 같다. 그리고 9세대에 대비되는 새로운 세대를 상징하기도 한다.
탐정 홍길동은 이전 세대를 제거하고 다음 세대와 손잡는 의미를 담은 영화다. 전자는 아버지이면서 남성, 후자는 어린이면서 여성이었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문제는 관객들이 이렇게까지 깊은 의미를 몰라준다. 말순이는 단지 고구마일 뿐이었다. 이번에도 조성희 감독은 머리를 너무 많이 썼다. 이제 최신작 승리호를 말할 차례다. 승리호를 실감나게 말하기 위해선 가정법이 유용하다. 잠시 여러분이 조성희 감독이라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2017년으로 되돌아갔다. 이제 한국 최초의 우주 SF물을 만들어야 하는 미션이 주어졌다. 자,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자유연상을 하자는 게 아니다. 승리호가 만들어진 과정을 논리적으로 역추적해보자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결과물을 본 상황이니 유리하다. 먼저 장르를 살펴보자. 짐승의 끝, 미스테리 스릴러, 늑대 소년, 멜로 로맨스, 탐정 홍길동, 액션 누아르 추리물이었다. 감독은 겹치는 장르 없이 하나씩 골고루 건드려보고 있다. 그렇다면 승리호의 장르가 우주 SF물이 된 건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물론 코미디나 스포츠물이 될 수도 있었다. 만약 그랬다면 장르만 놓고 봤을 때 기존 한국 영화들이 자주 시도하던 장르라서 식상하게 여겨졌을 게 분명하다. 조성희는 머리가 좋은, 머리를 쓰는 감독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아무도 안 건드려 본 우주라는 장르를 모험적으로 선점한 것이다. 최초라는 타이틀만으로도 관객들은 솔깃해서 극장을 찾는다. 승려의 특이점은 장르만이 아니다. 승려의 기체 디자인 역시 독특하다. 우리가 익히 아는 우주선 디자인은 흰색 바탕에 반들반들한 금속 재질의 매끈매끈한 기체다. 그런데 승리호는 미국의 대형 트럭을 레퍼런스로 삼아서 노동자와 중공업의 거칠고 박력 있는 느낌을 담고자 했다. 딱 보면 한국의 쓰레기차 느낌이다. 외양만 차별화된 게 아니다. 액션도 새롭다. 업덩이의 와이어 액션은 승리호가 우주 쓰레기 청소선이기에 가능한 움직임이었다. 승리호를 비롯한 청소 우주선들은 우주 쓰레기를 와이어 쏘아서 물고기 낚시하는 것처럼 낚아챈다. 기존의 우주선 액션은 레이저 광선이나 미사일이 전부였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레이저는 선분 모양으로 순식간에 화면을 가로지르기에 액션을 펼칠 겨를이 없고, 미사일은 추적해서 날아가며 역동적 모습을 선사하긴 하지만 익숙히 봐서 식상하다. 그런데 작사를 투포한처럼 던지고 우주 공간을 와이어가 가로지르고 업덩이가 우주선에서 우주선으로 점프하며 이동하는 모습은 마치 스파이더맨이 옷을 갈아입고 활보하는 것 같은 쾌감과 신선함을 선사한다. 이 영화의 가장 큰 미덕은 와이어 액션에 있다. 어떻게 250억이라는 웬만한 할리우드 영화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제작비로 이 정도의 액션씬을 연출하고 2시간짜리 영화 한 편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놀랍기만 하다. 이 밖에도 한국인들에게 어필할 만한 요소로 63빌딩과 광화문씬, 고스톱씬, 꽃님이 방구씬 등을 들 수 있고, 세계인들에게 어필할 만한 요소로는 통역기로 인한 세계 언어 사용, 코로나 전국을 연상케 하는 마스크 착용, 승리호 선언 캐릭터들의 전형성, 빌런의 전형성 등을 꼽을 수 있다. 전형적인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전형적인 건 익숙하기에 편안하다. 승리호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난받는 이유는 몇 가지로 요약 정리 가능하다. 첫째, 태호의 순위 회상씬이 신파라 몰입이 깨진다. 둘째, 대사가 너무 유치하고 오글거린다. 셋째, 스토리가 진부하고 뻔하다. 넷째, 연기 톤이 아쉽다. 다섯째, 캐릭터마다 사연 나열하는 게 보기 힘들다. 여섯째, 꽃님이가 그림 하나 그려줬다고 친해지다니 말이 안 된다. 조성희 감독이 이런 문제점들을 과연 몰랐을까? 구상에 8년, 시나리오 쓴 게 2년이다. 몰랐을 리가 없다. 인터뷰를 보면 일단 대중성이라는 것에 실체가 없다. 어떤 작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머리를 굴린다고 답이 나오지도 않고 관객이야말로 정말 반전 있는 분들이고
특정 영화팬을 위해 만든 영화 역시 아니었고 그럴 생각도 없었다. 흥행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는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케이크 나누듯 이걸 취하면 적에 줄어드는 개념은 아닌 것 같다. 승리호는 그저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신나는 영화로 만들고 싶었다. 원래 목표한 방향을 위해 스태프들과 진심을 다해 만들었지 무언가를 포기한 적은 없다. 태호의 슬픈 사연 같은 것도 제작비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런 것도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넣은 게 아니다. 그건 정말 자신 있게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나 치열하게 고민해 만든 영화다. 나는 조성희 감독이 현재 네티즌들이 거론하는 단점들을 모두 알았지만 그럼에도 밀어붙였다고 본다. 신파도, 스토리의 진부함도, 연기 톤이나 대사도, 사연 구구절절 나열하는 것도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 만든 것이다. 지금으로선 최선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첫째, 만약 캐릭터마다 사연이나 과거 회상이 없었더라면 반드시 누군가는 인물마다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저 캐릭터가 왜 저렇게 움직이고 말하는지 궁금하다고 비난했을 게 분명하다. 그건 수많은 영화들의 관객편 중에 개연성 관련된 비난이 하도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개연성 따지는 관객들의 지식욕을 채워주기 위해 회상씬, 사연씬 들어간 거다. 둘째, 만약 태호의 오열하는 이른바 신파씬 없었더라면 이 영화는 감동이 부족한 가벼운 영화로, 킬링타임 영화로 대중의 기억 속에서 빠르게 소진됐을 것이다. 태호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울만 했다. 정당한 울음이었고 정당한 오열이었다. 그 씬을 다시 보시라. 생각보다 빨리 금방 지나간다. 눈물 짜내려고 넣은 씬 아니다. 엄밀히 따지면 태호의 순위 회상 오열 씬은 신파가 아니다. 한국 관객들은 언젠가부터 스크린에 배우가 우는 장면이 나오기만 하면 자동 반사적으로 신파다, 몰입 깨진다, 짜증난다를 연발하기 시작했다. 그럼 울지 말아야 하는가? 앞으로 울음을 모든 한국 영화에서 삭제해야 하는가? 셋째, 만약 꽃님이가 한 명 한 명 그림을 그려줘서 친해지지 않았다면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승리호 선원들과 그 짧은 시간에 그토록 밀접한 관계를 쌓아갈 수 있었을까? 영화란 관객과의 무언의 약속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다. 그림을 보고 마음이 움직여 친해졌다는 무언의 약속을 관객들이 인지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만인 거다. 그림은, 친근함은 친구. 이런 승리호 내부의 영화적 공식은 마치 시적 허용처럼 영화적 허용이라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이런 장치들은 많은 영화에서 무수히 많이 등장한다. 넷째, 대사나 연기는 모두 영화에 걸맞게 적절했다고 본다. 너무 억지스럽지도 너무 오버스럽지도 않았다. 딱 가상의 미래를 기반으로 활보하는 가상의 인물들의 우주 SF물식 대사와 연기였다. 신박한 댓글을 남기고 장문의 글을 쓰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은 까기 위해 혹은 좋아요 받기 위해 혹은 감정 배설을 위해 쓰는 이들이 있다. 키보드 워리어인 셈인데 이러한 부분의 의견을 마치 다수나 전체의 의견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스토리의 강약 조절이나 호흡, 액션의 비중이나 연출 모두 괜찮았다고 본다. 빌런도 그만하면 무난했다. 이 정도가 조성희 감독의 시각으로 본 승리호 반박에 대한 재반박 되겠다. 영화 평론은 감독에 대한 사랑 고백이다. 사랑하면 알게 된다. 알면 사랑하게 된다. 즉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 평론을 제대로 쓰기 위해 조성희 감독의 장편 4편을 모두 보았고 일주일 내내 승리호를 가슴에 품고 살았다. 그러다 보니 승리호가 좋아졌고 조성희 감독님이 좋아졌다.
사실 모든 건 마음의 문제일 뿐이다. 내가 쓴 첫 번째 승리호 평론은 까기 위해 썼다.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다. 글이란 참 쓰기 쉬운 것이다. 마음에서 저거 싫어, 저거 나빠, 그러면 모든 문장들이 일제히 비판이라 하지만 비난하는 쪽으로 기울게 된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과정을 짜맞추는 식으로 우리는 글을 쓴다. 대놓고 대한민국 상업 영화를 까고 싶었다. 민감한 사람은 알아차렸으리라. 나는 투자자로 상징되는 자본주의에 기생하는 작자들에게 다소 화나 있었고 짜증나 있었다. 폭발하는 심정으로 그 글을 썼지만 이내 이성이 나의 마음을 다잡아 어중간하게 각각의 지점을 분석하는 글이 나와버렸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논리는 감정에 복종한다. 감정이 일단 정해지면 머리는 분주히 논리를 껴맞추느라 바쁘다. 누구나 그렇다. 이번에 쓴 두 번째 승리호 평론은 다소 비판하는 혹은 중립적인 톤으로 쓰다가 막바지에 다다라서 조성희 감독의 편을 들어주고 말았다. 내 마음이 그쪽으로 기운 것이다. 나는 이 기울어짐이 마음에 든다. 처음부터 이랬어야 했다. 모든 영화평론은 해당 감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는 게 맞다. 해당 감독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언짢게 보는 마음으로 쓰는 평론은 틀렸다. 그렇게 쓰면 안 된다. 평론뿐 아니라 수필이든 소설이든 기사든 어떤 글이든 간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긍정적 마인드로 써야지 가시돋친 부정적 마인드로 쓰면 절대 안 되는 것이다. 미워하는 순간 이미 그 글은 실패다. 사랑 없는 글은 읽을 가치도 없다. 이번 평론은 비록 전부는 아니더라도 막바지에 가서 조성희 감독을 사랑하는, 생각하는 마음으로 썼기에 나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본다. 우리가 평론을 쓰며 끊임없이 되새겨야 할 한마디는 사랑하자이다. 그래, 감독을 사랑하자. 영화를 사랑하자. 나는 웬만하면 영화만으로 판단하려 노력한다. 기사나 인터뷰 잘 안 본다. 소설가를 가장 잘 아는 방법은 소설을 읽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영화 감독을 잘 아는 방법은 영화를 보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 밖에 모든 것들은 부차적이다. 솔직히 안 봐도 된다. 가장 오랜 시간을 공들여 찍은 결과물, 영화에 그의 의식과 무의식, 열정, 영혼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 이번 글은 인터뷰와 기사들을 읽느라 영화에 대한 나의 생각이, 집중력이 종종, 아니 자주 흐트러지고 말았다. 그래서 망했다. 그럼에도 조성희의 영화들을 곰곰이 다시 생각해보면 그가 얼마나 영화에 공을 많이 들이는지 나는 조금은 알 것 같다. 그는 완벽주의자다. 디테일한 것 하나까지 꼼꼼히 신경 쓴다. 내가 거론한 감독의 사요소, 머리, 예술적 영감, 취향, 관객 전부 신경 쓰다 보니 생각에 생각이 쌓여서 그는 모든 것을 지나치게 고려하게 되었고 결국 몇몇 지점들에선 몇몇 관객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기도 했다. 그가 조금은 힘을 뺐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해왔는데 앞으로 더욱 잘해 나가려면, 더 오래 가려면 관객 눈치는 조금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 자기 신념대로, 확신대로 밀어붙이는 깡따구도 필요하다. 어차피 짜증내는 사람은 무얼 만들어도 짜증내게 되어 있다. 짐승의 끝, 늑대소년, 탐정 홍길동, 승리호 각각의 작품들이 내 마음속에 별처럼 빛난다. 그래, 이제야 나는 비로소 조성희를 좋아한다고, 그의 영화들을 좋아한다고 자신있게 말하게 되었다. 젠장, 처음부터 이랬어야 했다. 이 마음가짐을 갖고 글을 썼어야 했다. 그랬다면 분명 지금과는 다른 글이 나왔으리라. 우리는 글이 아니라 마음을 읽는다. 우리는 영화가 아니라 마음을 본다.
나아가 우리는 글 속에서 영혼을 보고 영화 속에서 영혼을 읽는다. 나의 영혼은 순수한가, 맑은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가, 오직 이것만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는 모든 글은 정당하고 그렇지 못한 모든 글은 부당하며 부조리하다. 조성이 감독에 대해 이토록 긴 글을 2개나 썼지만 나는 아직 그를 모른다. 마음이 삐뚤어졌었기 때문이다. 영화, 사랑, 글, 이 공식을 기억하자. 영화와 글 사이엔 오직 사랑만이 필요하다. 내가 송경원 평론가님의 글에서 감탄한 건 사랑을 봤기 때문이지 논리나 문체나 그 밖에 어떤 것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래, 다시 사랑이다. 오직 사랑이다. 조성희 감독님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영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끝. 여기까지가 제가 쓴 평론의 전부입니다. 첫 번째 평론보다 확실히 좋아졌죠? 이걸 중간에 좀 쉬고 좀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그냥 쭉 다 읽어버렸습니다.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미 평론 안에 들으시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다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어렵게 쓰진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어떤 말을 덧붙일 게 없을 것 같아요. 조성희 감독님에 대해서, 뭐 승료나 그의 다른 여러 작품에 대해서 덧붙일 말이 없죠. 왜냐면 제가 읽어드린 평론에서 거의 1시간 가까이 읽었는데 좀 길게 썼습니다. 모든 것을 말했어요. 제가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깔끔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